네, 긴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보복을 일으킨 아베 총리가 이번엔 한국 내 투자했던 일본계 자금을 회수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997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믿었던 일본의 자금이 갑자기 빠르게 한국을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외환위기 악몽을 생각하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계 자금이 이탈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나 그 부담이 상당할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은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상당히 그 충격이 큰데요. 좀 지금까지의 상황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그 정앵커랑 윤희락 계속해서 파월 네. 의장의 그 입지를 얘기할 때 나이지리아 폭포 위에 있는 것 같다 하는 표현, 네. 그게 국내 금융시장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지리아 그 폭포 위에 있으면 그 떨어지면 굉장히 거죠. 그래서 네. 아까 그 터키의 그 빗대는 이런 쪽의 그 원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경제 보복이 실물에 아직 그쪽에 전파하지 않지만 과거 1997년 엔화 자금의 그 향방을 우리가 감안해서 네. 이 문제 또한 한번 미리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미리 짚어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일본의 그 경제 보복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오늘 9일이니까 이렇게 한 10일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네.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이렇게 정부의 그 이렇게 예상보다도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시겠습니다는 금융시장 중에서 주식 모습이죠. 네. 그래서 증시 보면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 정 PD께서 발빠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일주일간의 그렇게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파란 선이 넓게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2월 말 대비해서 경제 보복 조치가 있는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각각 한 5% 정도 빠르고 있습니다. 네.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많이 빠져서 어제까지 포함하면 금융위기 한 52조 원 정도 이렇게 날아간 모습을 보이는데요. 요거를 미중간 마찰에 비교해 보면 미중간 마찰이 발생할 당시에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미중간 마찰이 처음 있을 때 네. 세계 경제 여건이라든가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하지만 그때는 그냥 단순 비교하겠습니다. 미중 마찰이 이렇게 처음 발생했던 일주일간의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 시가총액이 더 많이 날아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화 얘기를 했습니다는 네. 사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때는 경제 보복 조치 이전에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엔화 자금의 향방 이런 걸 감안할 때 이 경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면 사실 한국 경제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크게 되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기적 관점에 달러를 사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기적 문제, 일부 사람의 이기적 문제, 대다수는 일본 제품에 이렇게 불매운동이 가는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또 금융사들이 이렇게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금융사 실적을 위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네. 이게 사적인 이익 관계, 실적 관계를 해서 달러 매입을 부추기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에 1,180원대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오늘 터키와 원화 간에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는 네. 사실 대내적으로 보면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는 경제 보복이 1990년대 외환위기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숫자는 어렵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계 자금, 특히나 일본계 자금은 좀 얼마나 되는지요? 네, 정확한 통계가 사실 불편한 것은 네. 우리가 국제에서 이렇게 보면 국제금융 30년 동안 이렇게 종사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통계는 다 잡힙니다. 또 어디까지 있는지 무슨 통계가 있는데 거의 다 30년 동안 한쪽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점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오자면 장부와 장부 외에 이렇게 거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계가 잡히지 않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기간의 플로우 개념이니까 이렇게 통계가 실제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한 통계 이렇게 민감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잡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은 그동안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외 그 채권을 그렇게 투자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채권 점유의 성숙 4단계 이게 화폐금융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 미성숙 그 채무국에서 성숙 채무국으로 그다음 미성숙 채권국으로 성숙 채권국으로 하는데요. 일본은 성숙 채권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폐금융의 성숙과 채무와 채권으로 볼 때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대외적으로 보면 가장 최대의 순투자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큼 투자했냐 하면 네. 시청자 여러분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돈으로 3,380조 원 정도 이렇게 대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순자산입니다. 네. 요거는 자산의 부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대외 순자산 규모로 볼 때에는 일부 사람이 중국이 많다 하는데 중국은 최근에 무역 수지가 최근에 이렇게 미개 뭐 부동산이라든가 투자해서 최근에 이게 투자가 많지만 또 그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그 신용의 경색 문제 때문에 자금을 차이나 머니를 회수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대외 순자산 규모로 중국이 최대다 하는 일부 언론에 이렇게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일본이 세계 최대 순채권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이 언론이 그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3,380조인데 우리는 얼마큼이냐 하면 우리는 이 중에 한 10% 정도 해서 330조 원, 10% 정도 해서 한국에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대체로 복잡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면 신디케이터론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대부분 다 우리 이렇게 금융산업 보면 일본에서 많이 배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미국에서 이렇게 워낙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1990년대가처럼 우리도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분야도 사실 일본에서 많이 배웠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방식은 나중에 그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디케이트론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형태로 해서 대부분 다 순수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 연관시켜서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뺀다면 저희가 지금 당장 뺀다면 일본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일본에서 대출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물론 사실 일본의 그 순자산, 대외 순자산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330조 중에 지금 당장 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의 그 52조를 포함해서 69조에 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렇게 전문가의 일본의 통화 수합 협정을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통화 수합은 2015년에 딱 이렇게 사실 만기가 종료돼서 지금은 일본과 통화 수합 협정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잘못 해설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의 통화 수합 협정은 일본이 우리가 만기를 연장시키고 싶어서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연장시키고 싶어서도 일본이 그때부터 경제보복의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때도 이 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굉장히 좀 이렇게 네. 문제가 되다 보니까 통화사업에 연장을 안 해줬거든요. 그 이전엔 축소해주셨고요.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통화수합 협정에 따라서 일본계 그 자금이 한국과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보면 이런 해설할 때 좋은 건 박수를 치고 나쁜 건 네. 더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데 우리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올바른 길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이렇게 게시판에 무슨 아주 극단적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된 건 잘 된 겁니다. 잘 된 건 잘 된 겁니다. 우리 시각이 이게 서로 이분법적으로 나눠 있는 시각이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이걸 극복하기가 더 힘든데요.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 2015년에 한일 간 통화협정이 만기가 재연장되지 않음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캐나다와 상시협정에는 뭐냐면 규모를 결정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 이런 걸 대체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 일부 전문가가 한국의 통화협정 가지고 이렇게 만기가 연장돼서 마치 자금이 있는 것처럼 통화협정이 맺은 것처럼 한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통화협정 문제는 만기가 종료됐습니다는 사실 다른 것으로 보면 일본계 자금들이 한국의 곳곳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은 또 독특한 특성으로 좀 다르게 취급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돈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돈이 돈이지 무슨 돈의 차별이 있느냐 하는데요. 네. 정행거 돈과 제 돈은 사실상 뭐냐, 정행거의 성향과 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공격적 성향이나 그 다음에 보수적 성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같은 그 10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렇게 30년 종사하는 층에 일본계 자금들이 가장 까다롭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경제적 동물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경제적 동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속을 많이 따진다. 아주 철저하게 이속을 따져서 일본계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결국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은 이단하다, 자금에서 이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 이 재테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는 게 이게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에 맞을까 여성에 맞을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있어서 보면 아무리 훌륭한 경제 식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분의 안사람 되시는 분이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제적으로 이렇게 금리 차례든가 환착을 겨냥해서 투자하는 자금들이 보통 캐리 자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캐리 자금에서 시청자 여러분 가장 선득격에 있는 게 뭡니까? 원천적으로 하는 게 1990년 일본의 재료금리 상태에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엔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와다나베 부인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게 선득격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다나베 부인은 금리 차례든가 환차익 같은 아주 계산이 빠른 자금들입니다. 이런 자금들이 일본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색은 국수주의 자금이다. 어떤 분 그런 얘기합니다. 일본의 그 민간 차원에서 하는데 일본 정부의 와베 총리가 자금을 해석하려면 해석하겠느냐 하는 측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일본 국수주의 자금이기 때문에 막판에 보면 정부의 협조는 애국심이 강한 자금이다. 계산이 빠른 상태에서 애국심이 강한 자금이다.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그 직접 투자, 왜냐하면 실물과 연계된 자금들이 이렇게 갑자기 빠져나가면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해외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자금에서 통계에서 보면 일본과 연계된 자금을 빼자 하는 이런 쪽이 나온 것도 일본계 자금이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줄 때는 주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는 바로 빠진다. 그리고 민간차의 순서에 들여도 나중에는 뭐냐 일본 정부의 협조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 1997년도에 외환위기 당시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 일본계 자금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1997년, 96년 말 OECD 가입하고 난 이후에 아시아에서 통화 위기가 이렇게 발생했죠. 그래서 직접적 얘기는 1997년 7월 1일 날 정확하게 우리에 잡힌 건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날 태국의 마트와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한국이라든가 이렇게 전염됐죠. 전염되는 상황에서 사실 그 97년 여름 휴가철 이후에 뭐든지 이제 위기 상황은 여름 휴가철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포지션이 장기 휴가철 끝나면 새로운 포지션 지름 과정에서 새로운 여건을 감안해서 포지션,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질 것이냐 하는 측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여름 휴가철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위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전도 저도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었습니다는 그때 미국의 위기도 여름 휴가철 끝나고 난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도 여름 휴가철 끝나자마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다 보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이탈되다 보니까 자, 그 전에 OECD 가입이다 뭐다 흥청망청해서 그때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는 김영삼 정부 때 OECD 가입이 선진국 가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가입했다 해가지고 공치다는 바람에 그때 폭탄 주대가 가장 많이 돌아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 양주 수입이 되면서 그때 경상수지가 230억 적자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외환보유고가 적은 상태에서 경상수지 적자 많이 발생하죠. 여름 휴가철 끝난 후에 외국 자본 빠지죠. 그다음에 국제사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문제가 국가의 신용이라든가 우리의 금융시장의 안정성, 경제 안정성을 또 위기가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차단기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도 강경식 경제팀이 강경화가 아니라 강경식 경제팀이 위기는 닥쳐오는데 한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좋다 하는 유명한 펀더멘털론이 그때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막판에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우리 외환보는 300억 달러를 갖고 있다. 문제는 다른 데 다 투자해놓고 당장 쓸 수 있는 가용 외교가 36억 달러입니다. 36억 달러. 아마 지금은 일개 대기업들이 이것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용 외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한일 관계에서 김영삼 대통령도 한일 의원청에 의정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실 뭐냐, 일본계 자금 빠지지 않겠느냐. 그럼 일본계 자금만 빠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외환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빠르고 눈치가 빠른, 또 한국에 대해서 가장 실적이 가장 잘하는 일본계 자금이 그와 같은 믿었던 것을 정반대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일본계 자금이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달러계 자금이라든가 뭐 한꺼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발생했다 해서 일본계 자금의 독특한 특성을 우리가 잘 알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보복이 금융 분쟁으로 악화될 경우에 이 와타나베 부인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서 그리고 왜 이런 시각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 하나의 운동장처럼 됐으니까 네. 또 모든 것이 본인의 증강현실이 되다 보니까 세계 모두 금리상, 환율상이 모두가 비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에는 이런 그 계산이 빠른 캐리 자금들이 국제 간 자금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것에, 금리가 높은 것에, 그 다음에 한차익이 기대되는 것에 이런 쪽으로 자금이 아주 빨리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핀테크라든가 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오프라인상의 그 금융거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뭐냐, 클릭 한 번만 누르면 나간다.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클릭만 한번 나간다. 이게 지금의 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의 모든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에서 많이 지배되는 양상인데요.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제가 좀 그 문제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캐리 자금은 돈의 속성상 여성으로 많이 비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도 여성들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간 자금은도 자금의 원천국의 여성의 가장 흔한 성의 이름을 땄는데요. 오랜만에 들어보시니까 한번 정리하고 엔캐리 자금 가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 캐리 자금 지도, 미국도 제로금리니까 자, 제로금리 상태에 추진한 상태에서 지금은 그 금리를 올렸습니다는 사실 금리가 낮다 보니까 브라질로 고금리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거든요. 네. 이게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인 스미스를 타서 스미스 부인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유로 캐리 자금인데요. 이 유로 캐리 자금은 이렇게 정형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유로랜드 19개 회원국인데요. 유로랜드가 독일이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로 캐리 자금에 이 캐리 자금은 누구 이름을 붙일까 하는데요. 독일의 가장 흔한 성의 이름을 따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에서 보면 독일은 1차, 2차 전범이라는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주도할 때는 보통 이제 프랑스를 이렇게 대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네. 이렇게 프랑스의 이렇게 삼류 영화들 이렇게 보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이름을 따서 프랑스의 가장 흔한 성을 따서 소피아 부인이라고 그런다고 부르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위안화 캐리 자금도 요새 많이 나오는데 막대한 중국의 무역수 적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금리 차를 이용해서 캐리 자금 이렇게 하는데요. 중국은 가장 큰 게 왕씨 부인이죠. 왕씨. 네. 그래서 왕씨 부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최근에 작년부터 중국의 신용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왕씨 부인의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올해 들어서 원캐리 자금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원캐리 자금, 우리가 그만큼은 금리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큰 이름, 가장 흔한 성인 김씨를 붙어서 김씨 부인 하는 것이 이렇게 최근에 캐리 자금과 함께 언론에 비춰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모습에서 가장 작은 규모가 많고 이런 것이 와타나베 부인인데요. 왜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하면 제로금리 상태가 1990년서부터 진행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20년, 30년간에 걸치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일본의 이렇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다 보니까 발빠른 엔캐리 자금이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의 흐름에서 가장 규모가 많으니까 만약에 한국의 경제 보호책 금융으로 이렇게 번지고 또 아베 총리가 자금 회수라 이런 쪽에 들어갔을 때는 이 와타나베 부인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점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쯤을 오늘 한국경제TV 통해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일본계 자금 이탈에 편승해서 환투기 세력이 한국 원화를 공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터키와 원화 가치와 이렇게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그건 해외 시각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 경제 상황에서 터키에 비교될 만큼 이렇게 될 게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런 브룸버그의 객관적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 사실 뭐냐? 그만큼 한투기세의 집중적 공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990년대 상황과 외환위기 발생 상황과 지금과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원과 엔화의 동저계수가 0.8 이상 됐습니다. 지금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와 원화 간의 동저화 계수가 0.8 이상이 돼서 그때는 일본 문제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발생시키는데 큰 영향을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과 엔화의 동저화 계수가 0.1뿐이 안 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구조가 중국 쪽으로 많이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과 위안화가 동저화 계수가 0.8 정도로 올라갔는데 우리는 지금 엔화 동저화 계수는 0.1뿐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네. 일본의 금융시장의 영향력 같은 거 특히 환투기할 때 환과 관련돼서는 일본의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가용 외환 보유고가 36억 달러, 그리고 전체 외환 보유가 300억 달러지만 우리는 지금 뭐냐 일선 자금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4,200억 달러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외환위기를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스왑 자금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추앙와의 멀티 스왑 문제라든가 쌍무적인 멀티 스왑이라든가 IMF 골드 트랜지시라든가 이런 거에서 당장이라도 꺼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지만 당장이라도 꺼냈을 수 있는 것, 소위 트랜잭션, 거래 비용을 발지 않고 당장으로 꺼낼 수 있는 게 캐나다 상시업종 빼더라도 1,300억, 그러면 5,500 달러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보면 이러한 일본의 이렇게 NY 동지역에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외환보유고의 확충 정도로 볼 때는 이 골든스타인의 모리스 골든스타인의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렇게 외채 상환 계수로 한국에 이렇게 지금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뭐 홍남기 부총리가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 자 이렇게 어려울 때 너무 비관론에 빠지는 것이 그게 문제다 하는 얘기는 사실 이게 객관적 지표를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마치 한국 경제가 망해라, 이게 해서 망해라 하는 식으로 일부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하는 이런 시각이 바로 뭐냐, 그게 2008년, 2009년 미네르바슨 대련입니다. 이때 미네르바슨 대련 아시죠? 그래서 미네르바슨 대련 마치 한국 경제가 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망하면 일부 유튜브에서 그렇게 극단적 비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볼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자기 실현적 가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금융수장께서 네.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던 금융수장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의 같은 외환위기를 겪은 낙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일본계 경제 보고 그다음에 외환위기에 일본계 자금이 가장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좋은 각도로서 사실 이런 분야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걸 수차례 걸쳐서 반복하면 일본에 대해서 경제 자극이 되고 실제 그러느냐 하는 측면에서 캐션을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네. 국가신용등급은 독특하게 금융위기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요소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외화 유동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나은 상태입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재정 건전성 상태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본은 국가 채무가 GDP의 270%, 한국은 협의의 개념으로 GDP의 40%, 지금 40%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국가 신용등급이 높다. 세계 3대 평가를 보면 그 평가 기준이 다르지만 S&P 기준으로 가장 일본과 금융의 여건을 볼 땐 S&P 기준의 평가 방식이 가장 좋은데요. 3대 평가 중에서 평가사 중에서 S&P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더블MA 마이너스로 해서 위에서 세 번째다. 그만큼 우리의 신용등급이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만큼 다른 분야의 경제 여건이 다르냐? 그게 아닙니다.
국가 신용등급 평가할 때는 캐시플로우 지표상에 우리가 그런 지표에 맞는 지표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거다. 우리가 세계에서 3위에 해당되는 국가 신용등급을 받다 보니까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된다 하는 이건 잘못돼 있다. 평가 지표에서만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신용등급 볼 때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보다 한 단계 위고 일본보다 두 단계 위입니다. 일본보다도 두 단계 위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렇게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유로 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달러 자금으로 자금 조달해서 사실상 자금 조달해서 이게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상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N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다른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엔화 자금이 빠져나갔다 해서 달러 자금으로 유로 자금으로 메울 수 있느냐? 전혀 그런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만약에 A금융사가 발행어음을 통해서 기업을 준다. 요새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이 굉장히 이렇게 됩니다. 이건 왜 무슨 규제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다 줘야죠. 다 줘야죠. 그래서 무한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개 있는 작은 규모가 많으면 자본규모가 많으면 대체로 보면 규제하지 마시고 다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자본시장 발전,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이걸 다른 쪽에 연계시켜가지고 이 발행업이라든가 이런 거 안 준다. 이게 이렇게 발행업 그러면 허용을 주지 말아야죠. 발행업 허용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뭐냐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 있죠. 이걸 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다른 쪽과 결부시켜서 이것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만들어 놓고도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번 이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권사 중에서 발행어음 이렇게 주는데요. 이거 왜 줄까 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정앵커가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지금 잘 한다. 근데 A라는 증권사다. 그러면 A라는 증권 발행어음을 줄 때는 왜 주겠습니까? 발행어음만 줄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발행업을 통해서 정앵커가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됐을 때는 거기에 네. 퇴직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용자금이라든가 이런 여유자금이라든가 해서 이 발행업을 준 증권사의 목적에서 그와 같은 쪽으로 발행업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엔화 자금을 받고 달러 자금이라든가 유로 자금을 독특하게 다 있을 때는 자, 정앵커가 어떤 자금을 선택할 것이냐. 자, 엔화도 준다. 달러도 준다. 유로화도 준다. 자금 다 줄 수 있다. 근데 정앵커가 선택한다. 그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정앵커가 일본의 시장이라든가 뭔가 이런 경제관계가 다른 미국보다 유럽보다 더 좋다 하면 사실상 뭐냐 엔화 자금을 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결부 목적이 없다면 엔화 빠진다. 그러면 유로화라든가 국가신용이 좋기 때문에 유로화라든가 달러로 대체할 수가 있지만 자금의 특성상 다른 목적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실 거로. 그래서 저는 선의로 우리 국민들의 금융위기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서 차단하기 위한 선의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진위가 그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개형 경제 보복에 따라서 금융 분야도 이렇게 뭐냐 우리는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당신네 아들 엔화 자금 빠지더라도 우리 문제가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경제 보복에 대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기 공급선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은 중요하겠습니다는 자금이라는 건 완전 대체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냐 경제 보복이 우리가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외환위기 일본계 자금이 가장 빠져나간 상태에서 오면 금융 분야에 번지는 문제 이거는 이렇게 프리엠프티브 선제적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엠프트 상처가 나기 전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도 금융에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다양한 포괄적인 이렇게 금융의 전문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가를 이렇게 통해서 사실상 뭐냐 이런 것을 의견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꼭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경제 보복이 물론 경제 전 분야로 확대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돈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죠. 치사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을 줄 때는 주더라도 빠질 때는 뭐냐. 내가 진짜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돈이 이렇게 회수하죠. 금융사들 보겠습니다. 우리 시중은행들 이렇게 보면 어이구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땐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해서 가져가세요 하는데요. 야 지금 정부가 규제한다 조금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어려운 사람일수록 회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장 이해관계에 민감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 내부에서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각종 비관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돈 안 빠질 것도 빠진다. 안 빠질 것도 빠진다는 측면에서 마치 이게 방송에 이렇게 주제를 선택할 때도 이것이 필전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비견되든가 무슨 위기가 발생 이런 쪽의 모습도 사실상 그것이 이렇게 시청자의 관심을 끌게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게 경제 보복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구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런 쪽의 제목들을 잘 설정하고 주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관론이다. 돈이 흐르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제 보복이 금융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특히 선제적으로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부 금융시장이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시각은 사실은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이 시각조차도 대비 차원에서 얘기한 건 모르겠습니다는 사실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일 간의 보복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더 심화시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융 분야도 역시 미국의 위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위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보복 절제에서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가장 먼저 첫날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뒤늦게 현 정부도 이렇게 유명히 이렇게 통상교섭본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좀 격을 높여라. 격을 높여. 이게 이렇게 국가적 문제인데 격을 좀 높여라. 통상교섭본장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좀 국가상이다. 좀 특사 정도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특사로 좀 파악해서 한쪽에는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중재 역할, 트럼프의 중재 역할을 좀 요청하고 금융 분야는 국제적으로 역시 미국이 중심이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이렇게 미국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IR팀이 뉴욕 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대책에서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체계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쪽을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구 위원장님이 잘 오시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차선책으로 언제든지 통화수화 문제는 우리가 좀 잘 백업한 상태, 문재인 정부가 잘 백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일본과 금융의 마찰이 있을 때는 저울질하게 되거든요. 일본 금융기관과 연관관계, 한국의 금융기관 연관관계.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금융기관의 연계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유로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엔화 자금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금이 막상 문제가 됐을 때 조달할 수 있게끔 지금은 괜찮다든 문제가 됐을 때 조달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보복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이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오늘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